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즐겁고 해피한 강의를 맡은 회로이론의 최수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을 텐데요.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괴롭게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한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해피하게 또는 친숙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회로이론은요, 기존의 방식이랑은 좀 틀리게 아주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유익하고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회로이론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서 보신 거랑 좀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회로이론 과목을 지금 시작할 때요,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로이론 과목을 먼저 수강하셔야 될 첫 번째 분들은 대학 2학년 전기전자 전공자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우선 주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기초학문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공업수학 같은 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습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거 이후에 이제 실제로 대학교 와서 진짜 전공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건 2학년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2학년 시기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 전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고비가 되는 게 이 회로이론입니다. 근데 회로이론을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쉬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전체 내용을 다 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생 전공자들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을 저랑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직장 취업했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기술직이요.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회로이론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로이론이 전기 분야에서요, 전기 쪽에서 기술직 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시를 하신다면 회로이론은 필수입니다. 필수고요. 7급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 과목이 아예 있고요.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이론 과목에 회로이론이 반 정도가 거기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을 안 하면은 공무원 시험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취업을 위해서요, 전기 계통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격증이에요. 필수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보더라도 가산점이 붙는 게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전기 기사,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소방전기가 있어요. 소방전기.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게 뭐냐면 회로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하신 분들도 기초를 다지고 싶다. 나는 쉬운 방법으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늪에 빠지니까, 늪에 빠지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해가지고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회로이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자격증 딸 때도 그 회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할 때
여러 과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전자기하학이랑 회로이론 때문에 보통 꽈락 당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회로이론만 꽉 잡고 있어도 전자기하학이야 뭐 잘 찍어가지고 꽈락만 면하면 되는데 회로이론은 그래도 5, 6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려면 그 점수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다 흩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대학교 편입하시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공과 쪽으로. 특히 전기 쪽으로, 전기나 전자 쪽으로 학과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 있죠. 편입 준비할 때도 안타깝게도 이 회로이론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타 전공이신데 3학년 때 전기나 전자 쪽으로 편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회로를 공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뭐 1년씩 거의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 안에 이 회로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요 편입 준비하신 분들도 회로이론을 저한테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이게 정석으로 공부하시면요. 정말 죽어요. 뭐 1년이 뭐야. 1년, 2년, 3년 동안 그냥 전공서적 그 회로이론 책만 계속 옆에 끼고 얘는 내 애인이야. 난 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이걸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정석도 하긴 하지만 플러스 후루쿠 뭔지 알죠? 네. 약간 뭐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야매라고 야매. 야매의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정석도 알려주지만 후루쿠까지 배우고 나면 완벽한 거죠. 그죠? 정석으로 과정도 다 이해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후루쿠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진출해서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전기 쪽 안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전기 전자 쪽 공과 계열 한다면 회로이론은 그냥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국보급 아이템 그 게임으로 치면은 국보급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에 속하는 게 회로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이론만 장착을 하시면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회로이론을 포기하지 않고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않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즐겁게 강의를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끝까지 회로이론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랑 공부하신다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왕 공부할 거면 오프라인 쪽에서 공부해라. 온라인 쪽 공부하면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저도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우선은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꼬라보잖아요. 예, 꼬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격 더러운 교수들은 욕까지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욕하면 큰일 나지만 속으로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째려보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니터상으로 의제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수업 듣잖아요. 그리고 커피 마시지 뭐 손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해야 될 강의는 온라인 강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아니고. 뭐 온라인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제가 딱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나머지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다시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회로이론을 끝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뭐냐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자, 이 리액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 동영상을 본다고 치면 그냥 TV 시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멀뚱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하나라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실험을 한 건데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요. 한 1강에서 한 10강 정도 듣고 나면 그 수업을 거의 안 듣는데요. 왜 안 듣게 되냐면 동영상 시청이기 때문에 그냥 멀뚱히 앉아가지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졸고 있거든요. 예, 이 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 나온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다른 영화랑 틀리게요. 재관람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근데 그 극장 가서 보헤미안 랩소디 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진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이 실제로 공연하는 것 같이 여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따라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꼭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매를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더라도요. 진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이 소리 지르고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항 R이 있다. 이건 뭡니까? 레지스턴스예요. 레지스턴스. 자, 얘가 저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그냥 보고 있던 사람은 뭐 그런 거보다 R이구나. 레지스턴스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제가 R이에요. 레지스턴스예요. 이건 저항입니다. 그러면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공연장에서 손을 막 흔들듯이 손으로 이거 실제로 여러분 연습 노트에다가 같이 적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주시면요. 아주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흥미라는 걸 갖게 돼요. 흥미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좋아하는 선배 또는 여자 선배가 있다고 칠 때 그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아주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훔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정말 뭐 잘생겼는데 말하는 건 되게 지루해. 그래도 막 리액션을 크게 해준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서 왜 이렇게 선배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그 사람이요. 100%는 아니지만 90%는 저한테 옵니다. 나중에 뭐 결혼식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회로이론이란 과목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내 거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리액션이에요. 같이 웃어주세요. 제가 말할 때 정말 썰렁해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아이스맨이었어요. 너무 말하면 썰렁하다고. 내가 뭐 말하면 재밌는 얘기 갖고 와도 재미가 없어. 뭐 어쩌라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리액션 해주면서 막, 아우, 왜 이렇게 재밌냐고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뇌에 자극이 와가지고요. 이걸 기억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누가 판단하냐면 해마라는 놈이 있어요. 뇌에요. 해마라는 놈이 있는데 이 해마라는 놈은요. 정말 특이한 놈인데 자극이 없으면 이걸 기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자극이 없으면 이거를 버려야 될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뭐 아주 기쁘던가 아주 슬프던가 아니면 중요하다고 내가 인식하는 자극을 받으면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두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해마라는 놈인데 이 해마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리액션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뭐 말하고 쓰고 그리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에 자극을 팍팍팍 받아가지고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망각곡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망각곡선. 뇌에는요 망각곡선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기억을 할 때요 사람이 하나 딱 들으면 뭐 IQ 뭐 180, 뭐 15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어떤 거 하나를 딱 기억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점 이렇게 기억력이 감소된대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도 맨날 느끼잖아요. 수업 딱 듣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어. 집중하면서 들었어. 근데 집중하면서 들어도 복습 안 하면 그 다음날 50%도 안 남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그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도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100%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려면 100%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100%는 아니라도 90%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망각곡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망각곡선을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거 하루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아침에 수업을 들었어. 듣고 나면은 시간이 쭉 지나서 저녁 때 정도 되면은 내 머릿속에 20%, 30%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다시 갖고 가려면 이거 다시 기억곡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요령인데요. 자기 전에 10분에서 20분 동안 본 게요.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이렇게 리와인드가 되면서 기억력을 오래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준대요. 이게 뇌에 아주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망각곡선을 활용해서요. 자기 전에 TV 보지 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카톡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10분이든 20분이든 그날 1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리와인드를 꼭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깜지라는 거 많이 해봤죠. 저도 깜지 더럽게 많이 했거든요. 맨날 뭐 못하니까 맨날 깜지 해가지고 막 단어 같은 거 영단어 있으면 막 100번 쓰라고 막 지겨워서 막 100번 써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단어 하나라도 남아있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100번을 막 써서 내가 집중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복습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안 남아있었어요. 솔직히 1000번을 써도 안 남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 자기 전에 뭐 물론 수업 중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기 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100번 쓸 거 그냥 두세 번만 딱 리와인드를 해줘요. 그러면 자는 동안 내가 100번 쓴 것만큼 머릿속에서 지가 알아서 뇌가 작용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뇌의 특별한 기능을 왜 활용을 안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각곡선을 활용해서 제발 자기 전에 뭐 초저녁에 밥 먹고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아침에 공부했으면 저녁 때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 꼭 10분이고 20분이고 복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망각곡선을 커버해가지고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쭉 직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쭉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좀 꼭 좀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망각곡선을 활용해서 스스로 기억을 오래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망각곡선을 또 한번 길게 딜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강의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강의할 때요. 정상적인 강의는 안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최대한 이 해말한 놈을 자극하기 위해서 변태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이 변태란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변태란 말은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한 것 말고 그 이외에 이상한 상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걸 약간 변태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의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전기라는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1800년대부터 이 전자기학이 활발하게 연구가 됐거든요. 그때 한 100년 가까이, 즉 1800년대부터 1800년 후반까지 해가지고 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다가 이걸 나중에 합친 사람이 있는데 패러데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100년 가까이 연구를 막 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실험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연구한 걸 내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 각종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해야 돼. 그래야지만 변태적 상상해야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론을 정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정립한 물론 뭐 이렇게 위인인데 변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근데 그냥 저만 변태될까요, 저만? 위인분들은 아주 고시식하고 그냥 진짜 막 FM대로 살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아주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뭔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변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변태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 망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변태적인 생각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상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마를 아주 자극할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아, 쟤는 변태구나. 변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신고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럼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이론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끔 하려고, 또는 이해시키기 쉽게끔 이렇게 고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아우, 토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해마라는 게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제발 변태적이더라도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상상, 뭐 나쁜 상상 괜찮아요.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상상들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계속 이어가신다면 여러분들께 회로 이론이란 아주 중요한 과목이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템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특급 아이템이 될 거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회로에서요, 회로란 과목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태적인 강의를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변태적인 과목인 회로 이론이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좀 볼게요. 과목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자격증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요, 과목을 좀 나눠볼게요. 과목이요, 여러분들 이제 전기 전공자들이면 배우는 과목들인데 뭐가 있냐면, 가장 싫어하는 전자기학, 두 번째가 회로이론, 세 번째가요, 뭐 세 번째라고 좀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회로이론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과목들이 세 과목인데, 첫 번째가 전력공학, 두 번째가 전기기기, 세 번째가요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내선 규정이에요. 이렇게 과목이 나눠져요. 총 5과목이라고 치는데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도체 공학 쪽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격증 위주로 했을 때 전기 쪽에서 공부하면 총 이 5과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시초는 전자기학이라는 놈이에요. 전자기학. 이 전자기학이라는 놈은요, 이렇게 되네요. 전기와 전기학과 자기학을 합친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예. 그래서 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합친 전자기학을 여러분들이 원래는 알아야지 회로이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합친 전자기학은 무슨 과목이냐면 전하와 자하가 있어요. 나중에 전기 자기학 배우게 되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서부터 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전기학에서 전하라는 놈이 있고요. 자기학에선 자하라는 놈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앞글자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요. 아주 전만한, 발음 잘해야 된다. 아주 전만한 새끼가 있는데요. 이 전만한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놈을 연구하는 학문을 전하를 연구하는 전기학이라고 해요. 즉 아주 보이지 않는 전하가 어떤 일정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우리가 필드라고 해서 전계라고 할 거예요. 전계. 그 전계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멈춰있는 이 전하를. 그래서 이 점전하 앞에 또 뭐라고 붙냐면 점전하면서 멈춰있다고 해가지고 정전하라고 부를 거예요. 즉 멈춰있는 전하를 연구하는 걸 전기학이라고 하고 정전하 또는 정역학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은 건데 옛날에 이걸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에 와서는
전개와 자개는 쌍둥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 커플이에요. 원래 같이 가는 놈인데 얘네는 얘가 따로따로 작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학에서도 요게 점자가 있었어요. 아주 점만한 자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생각하면.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점자하를 얘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자개라고 할 거예요. 그 자개를 연구하는 학문을 자기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기학은요, 움직이는 자개 쪽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멈춰져 있는 정자개를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걸 전기학과 자기학이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패러데이라는 분과 맥스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얘네가 둘이 부부, 커플, 항상 같이 가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전자기학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옛날 따로따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멈춰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전만한 세상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쉽지 않겠죠. 예. 물론 이제 이런 분도 있죠. 뭐 서울대생들 중에 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 서울대생들 중에 도서관 갈 때 책을 옆에 끼고 나의 인생의 반려자는 책이에요. 뭐 이런 분도 있죠. 이런 약간 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정상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대학교 때 놀고 와 이랬던 분들이 이걸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학문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현실 세계에 어떤 적용할 수 있게끔 이론을 정립한 게 회로 이론이에요. 즉 회로 이론의 원래 시초는 뭐였냐면 회로 이론의 시초는 전자기학이었어요. 제가 원래 전자기학도 가르치고 회로 이론도 가르치는데 요즘 전자기학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속담은 아니고 이런 뭐 썰이 있는데 전자기학 가르치시는 그 강사님들 보면 교수님들 보면 정말 신기하게 머리가 탈모 증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머리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10명 중에 전자기학을 가르치신 분들은 2명 빼고 저 빼고 한 8분 정도는 머리가 탈모가 일어나요. 그만큼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과목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딴 분한테 넘겼어요. 너무 탈모가 요즘 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과목은 이제 건드고 싶지 않아. 이건 진짜 전만한 세상을 연구하고 싶은 그분들이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우선은 뭐 전공생들은 뭐 공부해야겠지만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걸 실무에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한 게 회로 이론이에요. 이제 얘는 현실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보이는 세상으로. 전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기도 나중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기가 보여요, 저는. 도선이 지나가고 막 전류가 막 지나가고요. 점전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보인다고 나중에. 그래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게 회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전공자들이 두려워하는 나머지 전력공학, 전기기기, 뭐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설이라고 하잖아요. 요 과목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즉, 이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설의 기초가 되는 게 회로 이론이에요. 회로 이론을 모르면 여기 시작도 못해,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 공부할 때 이 과목을 동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로 이론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회로 이론을 모르면 전력공학 나머지 과목 가르칠 때도 깝깝하거든. 깝깝해가지고 여기부터 항상 빨리 진도 빼라고 해요. 뭐 내가 지도 시다발이도 아니고 맨날 빼라고 해요. 근데 짜증나는데 아무튼 회로 이론이 정말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격증 취득할 때도 회로 이론이 기초였죠. 근데 여러분이 전기학문 쪽, 전기전자 쪽 할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고 해도 기초가 되는 게 회로 이론이라는 거예요. 회로 이론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의 위상이란 건 정말 높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기초는 회로 이론이야. 전기회로, 전자회로 다 있잖아요. 그거의 기본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회로 이론만 어느 정도 숙달을 하신다면 전반적인 내용만 훑고 나시면 나머지 공부할 때도
정말 편해요. 그래서 꼭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전기 회로 과목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 참, 요거 이름만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전력공학은 뭐냐면, 전력공학은요, 회로 이론 중에서도요, 송배전 공학이 있어요. 즉,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수용까지 보내야 됐거든요. 보낼 때 송배전 선로가 하는데, 그쪽 계통을 연구하는 걸 전력공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러면 다 전송이 됐을 때 우리 집에서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받아서 쓸 때 어떤 설비들이 있냐. 그래서 이걸 또 수변전 설비라고 해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전기 안전 관리 쪽이나 공사 쪽 할 때 이 내용을 꼭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실무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회로 이론에 천실세계로 와가지고 전력공학에 적용시키고 전기기기 적용시키고 전설에 적용시키는데 그때 이 전기기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계기구, 즉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를 줄여져가지고 전기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를 쓰는 기계와 기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기기라고 하는데 요걸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수변전설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계기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계기구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어떻게 하면 얘가 터지고 뭐 모터가 타던가 뭐 이럴 때 그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과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기랑 전력공학을 다 배웠어. 배운 다음에 이제 내가 공사를 할 거야. 공사할 때 실제로 여러분 봐봐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들이 쓰이죠. 뭐 이론을 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류라는 놈이 있는데 이 전류가 있는데 어떤 도선에 이 전류를 흘려주고 싶어. 흘려주고 싶을 때 이 전선이 감당해야 될 허용전류라는 게 있어요. 허용전류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전류를 내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이 전선을 선택할 거예요. 전선을 선정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저 통록에 2.5 스케일을 쓸지 4 스케일을 쓸지를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허용전류를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공사장에서 옥내배선이네? 옥내배선 할 때 이게 전등 달고 콘센트 달고 하면 4스퀘어 쓰면 돼? 이런 식으로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지. 누가 허용전류 다 계산해가지고 2.5 스퀘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4스퀘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즉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할 때 편리하게끔 법규를 만든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좀 공사 좀 하라고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는 2.5 스케일로 계산했는데 충분한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가 가지고 4 스케일로 안 했더니 사고가 났어. 그러면 누구 책임을 할 거냐고. 법적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규정이 있어야 돼. 즉 4 스케일로 공사 안 하고 2.5 스케일로 공사했더니 전선이 녹아서 붙었네? 찐따 났네? 그래서 사고 났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선 규정이에요. 내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요, 실제로 건물 지었을 때 허가를 안 내줘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공사업자 불러서 다시 하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설마 허용전류가 얼마니까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4스케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있을 때 이 과목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결국 회로 이론이 꼭 필요합니다. 회로 이론을 모르면 여러분들 나머지 과목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로 이론을 저랑 함께 한다는 거는 뭐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영광이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뭐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으로 뭐 할까 하냐면 그러면 이 회로 이론을
공부할 때 기초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회로 이론이 도대체 무슨 영역을 공부할 거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뭐 전기, 전자 쪽 회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로가 도대체 뭘 공부할 거냐, 전반적으로. 자, 이 내용을 하면요. 옛날 역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역사 얘기하면 좀 지루하시겠지만 저도 역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루한 역사 얘기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자, 옛날에요. 1800년대에 전기자기학이 성행을 했어요. 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학과 자기학이 나누어져서 연구가 됐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천재적인 과학자인 패러데이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립을 했어요. 이딴 얘기 왜 알아야 돼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어만 봐. 들어만. 알았죠? 들어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역사학도 아닌데. 그냥 내용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기를 공부해야 되지? 알아야지 전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뭐 옛날에 뭐 개고생했다는 거 뭐 얘기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 개고생한 거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로 이론을 편하게 공부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전기학과 자기학이요. 1800년대에 따로따로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던 아주 천민 출신이죠. 천민 출신인 패러데이가 이거를 책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엄청 개고생했겠죠. 그죠? 그 당시에 귀족들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험을 해도 실험 한 세트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대장장이의 아들, 즉 재본소에서 알바하던 알바생이 그 장비를 갖춘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는요, 재본소에서 재본하면서 책들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강의 쪽에서 아주 스타 강사가 있었죠. 그 스타 강사를 쫓아가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요. 전기학과 자기학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정립한 이론을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요게 괜찮다고 싶으시면 저를 조교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 실험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열심히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수님한테 보였더니 교수님이 와, 이 사람 천재인데? 그래가지고 조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교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패러데이가 열심히 실험했겠죠. 실험을 했는데 완전 대박 터진 사건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기 주위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더라. 작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나침반 있죠. 나침반은 N극과 S극을 항상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팡그르하고 돌았네요. 돌면서요.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물론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침반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 살펴봤더니 전류 때문에 그렇다는 걸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거죠. 밝히자마자 아주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나중에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는 딴 놈이 아닙니다. 얘네는 원래 부부였습니다. 원래 같이 가는 커플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패러데이가 뭘 했냐면 인류 최초로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자유도 법칙을 발견해냈고요. 그 전자유도 법칙으로 동력 기계를 드디어 개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원래 테슬라가 교류 발전기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원래 그거의 기초 이론을 만든 사람은 패러데이였어요. 패러데이. 그래서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기초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만든 거 가지고 뭘 했냐면 나중에 테슬라라는 분이 있거든요. 테슬라. 요즘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많이 홍보되고 있죠.
저도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나중에 좀 강의 좀 많이 수강해 주시면요. 제가 돈 좀 벌어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 꼭 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테슬라라는 분이요. 교류 발전기를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에요. 요 패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기학은 한 가지 커플입니다. 하나였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한 후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교류 발전기를 개발합니다. 물론 쌍벽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에디슨 있죠. 에디슨이 있었어요. 테슬라랑 원래 테슬라가 에디슨 그 회사에 원래 직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에디슨이요. 시기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뭐 즉흥적으로 뭔가 개발하면은 맨날 깠어요. 그리고 돈도 안 줬어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테슬라가 딴 데 나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류와 거꾸로 했네. 직류와 교류의 전쟁이 시작돼요.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려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교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에디슨이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테슬라가 원래 천재과학자인데 테슬라가 뜨려고 하면 신문사에다가 막 압박 가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계속 까는 거죠. 그랬잖아요. 뭐 좀 거짓 정보라고 하나? 뭐 거짓 정보 같은 걸로 뭐 테슬라는 뭐 나쁜 새끼고 뭐 돈도 뭐 띄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깐 거예요. 까가지고 얘를 완전 반쯤 죽여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에디슨이 이 직류 발전기로 공급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막 했던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테슬라가 이깁니다. 왜 이겼냐면 돈 때문에요. 직류로 발전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요. 전기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기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먼 거리로 송전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얘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밖에 송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서민들은 못 쓰죠. 예,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전기를 쓸 수 있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얘도 좀 가난한 측에 속하니까 흑수저 쪽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게 교류 발전기예요. 그래서 교류로 송전하면 뭐가 좋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손실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멀리 송전이 가능해요. 멀리 송전이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승합이 가능하거든요. 승합, 변압기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류라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 변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멀리 초고압 송전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민들도 가난한 서민들도 누구나 다 이 비싼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테슬라예요. 결국 에디슨이 맨날 테슬라 깠거든요. 뭐 교류는 정말 위험하다. 사람 죽는다. 뭐 이렇게 테슬라 까고 그랬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나이아가라 전기 실험이 있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전구 몇백 개를 쫙 밝혔죠. 그러면서 게임 끝. 그래서 테슬라가 나중에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흐름만 파악하라는 거지 뭐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결국 내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교류 발전을 하게 됐다. 교류 발전을 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전기인들이요 만약에 에디슨이 이겨가지고요 직류 발전했다면 전기 기술자 필요 없어. 왜? 얘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계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후레쉬 그 랜턴 그 회로 구조 보면 너무 단순해요. 저항 하나 있고요. 스위치 있으면 끝이야. 가변 저항 하나 달아가지고 1, 2, 3단계 그 조정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교류 발전을 하면서요. 여러 서민들도 쓸 수 있고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대신 여러 가지 정기적인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관리자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류 발전하면서 우리 전기들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취업할 때요. 전기 자격증을 꼭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일정 수전 전력 이상을 관리할 때는요. 전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관리 못하게 돼 있거든요. 즉 돈벌이가 될 만한 법령이 개발된 이유가 뭐냐면 교류를 쓰기 때문이에요. 직류를 썼다면 우리가 돈벌이가 안 돼. 교류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관리자로
어떤 법령 안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라는 분이 우리 밥벌이를 하긴 좀 그렇지만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 공부한다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물론 이제 큰 돈은 못 벌어. 큰 돈을 벌려면 연구소 쪽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거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신 뭐 꾸준히 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의 뭐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정도로 하기는, 이 교류 발전기로 인해서 교류 전원을 공급하는 동안은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쪽 공부하신 분은 좀 자신감을 갖고, 뭐 나는 이제 굶어 죽진 않나, 그런 자신감 갖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류 전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류 전원. 그러면 교류 전원을 이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게 회로 이론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요, 제가 전력 계통부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피고요. 졸립잖아요, 그죠?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자, 볼게요. 기지개 쫙 피고 좀 정신 차렸죠? 가도록 할게요. 자, 회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제 교류를 발전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류를 발전하는 게 뭐냐면, 교류 발전기가 있겠죠. 교류 발전기는 이렇게 써요. 제너레이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다가 그 발전기가 있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발전하는 장소, 발전소. 그래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발전기가 있는 장소라서 발전소라고 우리가 이게 심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실제로 교류라는 놈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집에서 교류를 수전받을 텐데, 그 계통도부터 먼저 알면은 제가 회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좀 지루하더라도 봐요. 전력공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스킵 빨리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자, 발전소에서 교류 전원을 공급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을 때 교류가 승리한 이유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전력 손실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먼 거리를 보내려면요, 전압이 낮으면 전력 손실이 급격히 증가해요. 그렇다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류를 송전해야 돼요. 교류를 송전하면 뭐가 좋냐면 변압이 가능합니다. 교류는 뭐가 가능하다? 변압이 가능합니다. 변압이 뭐냐면 승합용 변압기가 있고 강압용 변압기가 있는데, 아무튼 전압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압을 높일 수 있다면 전력 손실이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력공학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전압을 2배만큼 올리면요, 실제 전력 손실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전력공학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류 전원을 쓰면서 뭐가 좋아졌다? 변압을 해가지고 전력 손실을 감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전력 손실의 주된 원인은 누굴까요? 전력 손실의 주된 원인. 걔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저항 R이에요. 저항 R,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저항,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R이라고 표시합니다. R. 이 저항이 전력 손실의 주된 원인이에요. 왜 전력 손실이 일어나냐? 봐봐요. 발전소에서요, 1차 변전소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를 지나가요. TR이라는 건 변압기고요. 이 변압기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나중에 변전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통해서 뭐 할 거냐면, 처음에 발전소에서 승합해야지만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저항 R 때문에. 그래서 손실을 줄일 때 여기서 승합을 해요. 승합을 해서 154, 345, 765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킬로볼트죠, 단위는. 이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쭉 합니다. 송전할 때 우선 이제 발전소가 거의 지방 쪽에 있잖아요. 바닷가 쪽이나 아주 멀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면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요, 전압을 여기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다운시켜야 돼요. 먼 거리를 우선 발전소로부터 1차 변전소까지 먼저 보냈죠. 그죠? 그랬을 때 154, 34, 765V로 보낸 후에 먼저 하나씩 다운시켜요. 예를 들어서 154면은 66으로, 345면은 154로, 765면은 345로 다운시켜요. 다시 다운시키고 여기 2차 변전소 쪽에 오면 시내 쪽이 더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를 거쳐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송전선로, 배전선로 할 때 그거 설치한다고 하면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전압을 또 다운시켜요. 그래서 다운시켜서 2차 변전소 지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전 변전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배전 변전소. 자, 배전 변전소를 지날 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안양 쪽에서 이게 거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가 뭐냐면 배전 변전소예요. 배전을 통해서 22.9kV 투투라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전압이 높긴 높은데 좀 낮췄어요. 왜 낮췄냐면 위험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내로 들어오잖아요. 초고압 송전선로 중에 만약에 154, 345, 765가 우리 집 위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거기 삽니까? 집값 뚝뚝 떨어지죠. 예. 아마 제 생각에 서울 집값 잡으려면 그쪽으로 송전선로 보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안 산다고 도망가거든요. 지방으로 도망가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올 때요, 투투라인으로 좀 다운시킨다. 다운시켜야지만 안전하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다운시키면 전력 손실을 줄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전압을 높은 전압을 보내야 돼. 너무 높은 전압을 보내진 않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해가지고 투투라인 22.9kV로 통일해서 배전선로 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가까지 오죠. 수용가가 뭡니까? 받아서 이용하는 거죠. 받아서 이용한다고 해서 수용가예요. 뭘 받냐면 전기를 받아서 이용하는 집, 그래서 수용가라고 해요. 수용가에는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을 수 있고,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롯데타워 같이 아주 큰 건물에는 다이렉트로 투투라인이 바로 들어옵니다. 중간에 변성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개통도를 왜 설명했냐면, 이렇게 지방에서부터 여기 수용가까지 오는 거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먼 거리를 보낼 때 직류 발전이면 가능해,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멀리 오면서 이미 전기가 전압 강화에 의해서 오다가 전압이 그냥 뚝 끊겨버려. 그럼 그 전력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전원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교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 교류 발전하고 또 거기다가 변압기까지 설치하면은 승합이 되기 때문에 승합을 해가지고 전력 손실까지 줄여서 우리 집에서 멀쩡한 전기를 받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전력량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직류를 썼으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전력 손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내고 전기를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회로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저항 R이라는 소작이 있죠. 그리고 발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 오는 여기 다 뭐가 있냐면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 전선에 저항이 다 있을 텐데 그 길을 뭐라고 하면 저항의 길. 그래서 회로 길 또는 회로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로 소자 중에 첫 번째가 R이라는 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교류의 어떤 실용성 또는 교류의 좋은 점은 다 아시겠죠. 근데 교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원래 직류에서는 소자가 있을 때 R, 그 다음에 R이라는 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L이라는 소자도 있어요. 그리고 C라는 소자도 있어요. 이름을 잠깐 말해볼게요.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 거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첫 번째 소자 R이라는 놈은 레지스터스라고 할 거고요. 여기 꼬여있는 놈 있죠. 예, 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예, 코일이라고 부르는 놈은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모양 있죠. 급판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배터리 모양이라고 하고 콘덴서라고 할 텐데 얘를 캐패시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소자가 있는데요. 직류였다면 직류에서 이 L값과 C값이 실제로 이 도선에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도선에 내가 원해가지고 L값과 C값이라는 소자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선이 가다 보면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으면 우리가 코일 인덕턴스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가다 보면 그 전선과 땅 사이에 대지 정전 용량이랑 생겨요. 그래서 C값이 생겨요. 그러면 발전소로부터 우리 수용각까지 오는 먼 거리 동안 인덕턴스 값과 캐패시턴스 값이 증가하겠죠. 그냥 혼자서 생긴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긴 놈들이 만약에 직류였다면 얘가 DC 전류였다면 그냥 R 같은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을 내고 그냥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L값과 C값에서 DC는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요. 즉 직류에서는 L값과 C값이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쓰면서 교류 전류를 쓰면서요 R을 지날 때까지는 열을 낼 거지만 L값과 C값을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시간을 딜레이하는 L값, 그 다음에 시간을 빨리 하게 하는 진상용 C값에 의해서 시간차가 발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류를 생산하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죠. 교류 전압을 발전소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압에서 전류가 쭉 흐르는데 교류 전류일 경우에는 이 L값과 C값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냐면 전압을 걸었을 때요 전류가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시간차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차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발생했을 때 교류 전압일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유도 법칙 패러데이에 의해서요 실제로 이 코일이라는 놈은 솔레노이드 자석이 돼요. 자석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데 전류가 흐를 때 지 혼자 자석이 돼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끌어당겨가지고 느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C라는 놈은요 콘덴서랑은 좀 틀립니다. 소자라고 치면 안 되고 그냥 지 혼자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간데 뒤에서 밀어버려요. 밀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빨라지게 만들어요. 즉 전류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막 뒤에서 밀어가지고 자빠지게 만들던 아니면 끌어당겨가지고 느리게 만들던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차라는 게 발생합니다. 시간차.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이 길목에 뭐가 있냐면 R, L, C라는 놈이 있는데 그 중에서 L값과 C값에 의해서요 전압과 전류의 시간차 R 중에 무슨 말로 바꿔가냐면 위상차라고 할 거예요. 위상. 그래서 그 시간차를 각도로 표현한 걸 우리가 위상차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무튼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놈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돈을 더 내야 돼. 내가 실제로 쓴 것보다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빨이 받겠죠. 열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관리자가 되면 이 시간차를 줄이는 걸 해야 된다고.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역률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이미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전력공학 같은 거 들어보신 분은 배우셨겠어요. 그래서 역률이란 걸 계산하면요. 즉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서 얘를 역률 100% 또는 1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률 1로 만들어주면요. 전기세를 감면해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빌딩들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런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전기관리자로 들어갈 텐데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하게 되면 그럼 그때 실제로 역률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역률계를 딱 보시면 역률이 거의 100%를 가리켜요. 일반 집에서는. 근데 공장 같은 데 가면 90% 이하로 쭉쭉 떨어져요. 거기 회전기들이 많거든요. 코일을 감은 회전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코일을 감으면 무조건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역률이 쭉쭉쭉 떨어져요. 역률이 좋다, 나쁘다.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세 내는 게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기법에 전기요금 그 계산한 거에 보면은 역률이 90% 이상 됐을 때는 90%부터 95%까지는
할인을 해줘요. 전기세 할인. 그리고 90%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의 할증이 붙어요. 택시 할증 붙듯이 돈이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100만큼 썼는데 시간차 때문에 90밖에 못 쓴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0%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때면 돈을 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전기세가 할증까지 붙는 거예요. 할증까지. 그럼 열 이빠이 받겠죠.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공부는 대부분 이거예요. 처음부터 뭐냐면 저항 R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 R에 대해서 쭉 알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발생시키는 L과 L값과 C값에 대해서 알면은 회로이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회로이론은 R, L, C 즉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에 직류와 교류가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현상만 내가 자세히 알면 회로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전반적으로 뭐 할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RLC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저랑 배우시면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쯤 되시면 회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열심히 화이팅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대신 깊이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깊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늪에 빠지거든요. 쓰러지잖아요. 벌써 쓰러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